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과 일본은 10년간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국교 재개를 요청했고, 조선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나 통신사를 보냈죠. 그런데 그곳에서 조선 사신들이 목격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길거리 소년들이 짙은 화장을 하고 귀족들이 여자보다 남자 첩을 더 사랑하며 그게 부끄럽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자랑하는 사회. 조선 선비들은 충격에 빠졌고 귀국 후 남긴 기록엔 짐승 같다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도대체 일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조선 통신사들이 가장 충격받은 건 일본 전역에 퍼져 있던 독특한 남색 문화였습니다. 이걸 와카슈도라고 불렀는데 현대의 동성애 개념과는 좀 달랐어요. 성인 남성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 사이의 관계를 뜻했거든요. 대상이 되는 소년들은 8세부터 20세 미만까지였습니다. 여기엔 엄격한 규칙도 있었죠. 성인이 반드시 공의 역할을, 소년이 수의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소년들의 외모였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가발을 쓰고 분과 색조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그냥 여자처럼 꾸민 정도가 아니라 실제 여성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했죠.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런 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그들은 성인 남성의 밤 시중을 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조선 사신들 눈엔 이 모든 게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던 겁니다. 유교 질서가 엄격했던 조선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에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묘한 문화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794년 헤이안 시대의 불교 승려들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사찰은 여성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됐어요. 승려들은 불교 교리에 따라 여색을 멀리해야 했죠. 산속 깊은 절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승려들, 외로움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발견한 게 있었어요. 계율을 뒤져봐도 남성 간의 관계를 금지하는 규칙은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여색은 안 되지만 남색은 괜찮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당시 승려들은 이걸 교묘한 해결책으로 여겼죠. 이렇게 시작된 와카슈도는 승려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절 밖으로 나왔어요. 천황과 조정의 신하들인 공가, 즉 귀족 계층이 이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신성한 종교인들이 시작한 일이니 뭔가 정당성이 있어 보였던 걸까요? 어쨌든 불교 사찰에서 태어난 이 문화는 점점 일본 상류층의 취미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와카슈도는 단순히 성적 유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시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됐거든요. 하극상이 일상이던 그 시절, 무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충성심이었습니다. 주군과 가신 사이의 유대가 약하면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무사들은 생각했어요. 전장에서 목숨을 함께 걸 만큼 끈끈한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이 바로 남색이었습니다. 육체적 관계를 통해 정신적 유대까지 강화한다는 논리였죠. 이렇게 사무라이 계층에 뿌리내린 와카슈도는 에도 시대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더 이상 고위층만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일반 서민들까지 이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도 시대 문학 작품에는 남색을 다룬 이야기가 넘쳐났고, 일본 전통 연극인 가부키에서도 이게 주요 소재로 등장했어요. 길거리 어디서나 화장한 소년들을 볼 수 있었고, 이들을 거느리는 게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 거죠. 조선 사신들이 도착했을 때 본 건 바로 이런 일본이었습니다. 조선 통신사들은 일본의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나름 관대했습니다. 신기한 건 신기한 대로, 배울 건 배울 대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와카슈도만큼은 달랐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조선에도 남색 문화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에선 이걸 비역질이라는 멸칭으로 불렀어요. 천하게 여겨지는 행위였고
숨어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땠나요? 고위층이 공개적으로 즐기고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문화였던 겁니다. 1636년 통신부사로 파견된 김세령이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귀국 후 해사록이라는 기행문을 남겼는데 여기서 일본의 남색 풍습을 적나라하게 비판했어요. 길거리에서 본 광경을 기록했죠. 어린 사내 아이들이 짙은 화장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와가라고 부르며 귀여워한다는 겁니다. 김세령의 눈엔 이 모든 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성리학적 질서로 무장한 조선 선비가 봤을 때 일본 사회는 윤리의 기본조차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세령이 목격한 건 거리의 소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성풍속 전체가 그의 눈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기록에 따르면 미소년들이 성인 남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정작 여성들은 이들을 질투하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남자 첩을 질투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일본은 목욕 문화를 즐겼는데 거리마다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녀가 함께 혼욕을 하면서 알몸을 드러내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선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술자리 문화는 더했습니다. 남성이 자기 첩을 불러 손님과 같은 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손님이 첩을 희롱하는 걸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때로는 첩 대신 자기가 아끼는 미소년을 화장시켜 데려와 손님 접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김세령은 이 모든 걸 기록하면서 분노했어요. 첩보다 남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촌 간의 혼인도 서슴지 않는 일본의 성풍속을 그는 짐승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 양반의 눈에 일본은 인륜이 무너진 사회였던 겁니다. 1719년 또 다른 통신사 신유한이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해유록을 통해 김세령보다 더 구체적인 기록을 남겼어요. 신유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본의 남자 첩들은 여자보다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왕공 귀족부터 부유한 상인까지 신분 높은 사람치고 남첩을 안 거느린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남첩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색보다 배가 된다고 적었죠. 남첩들의 치장은 처녀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신유한은 참다 못해 일본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에게 직접 물었어요. 당신도 남첩을 하느냐? 그런데 아메노모리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그 좋은 걸 아직도 안 해봤느냐? 신유한은 당황했죠. 어찌 양끼리 서로 좋아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메노모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학사는 아직 그 즐거움을 모르는 모양이다. 신유한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유학자라는 사람이 남색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안 해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 대화는 당시 조선과 일본의 문화적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조선 양반들만 충격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을 방문한 서양인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문화권이 달라도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였죠. 당시 일본 분위기는 확실했습니다. 여성보다 남자 첩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게 당연시 됐어요. 특히 가문의 권력자인 당주들은 철저했습니다. 아무리 여성 첩이 많아도 아름다운 미소년만큼은 자신이 직접 선발했거든요. 누구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가신의 아들이나 젊고 유능한 무장들을 자기 와카슈도로 삼았습니다. 이들에게 수발을 들게 하면서 동시에 충성심도 확보하는 거였죠. 대표적인 예가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그는 무장이었던 마에다 토시에와 모리 나리토시를 자신의 와카슈도로 뒀어요. 이들은 단순한 시동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함께 싸우는 무장이면서 동시에 노부나가의 밤을 함께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일본에선 이런 관계가 주군과 가신 사이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단순한 충성을 넘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그의 시동 모리 나리토시 사이에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모리 나리토시가 무거운 귤 바구니를 나르고 있었어요.
노부나가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리나리토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귤이 사방으로 굴러다녔고 오다 노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며 크게 웃었어요.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훗날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모리나리토시는 고의로 넘어진 거였어요. 주군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죠. 주군님 말씀대로 정말 넘어질 뻔했습니다라는 걸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정도면 충성심을 넘어선 애정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실제로 와카슈도 관계는 서로를 귀염둥이라고 부를 정도로 애틋했습니다. 일반적인 남녀 간의 연애와 다를 게 없었어요. 질투도 심했죠. 자기 주군이 다른 남첩을 더 예뻐하면 참지 못하고 그 남첩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랑과 집착,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관계였던 겁니다. 당시 일본 남성들은 여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봤을까요? 단순히 후손을 낳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의무적인 거였죠. 반면 남성 간의 행위는 달랐어요. 마음을 터놓고 서로 한편이 되는 숭고한 정신적 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 비슷한 사례는 세계 곳곳에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를 보세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동성애가 당연시됐습니다. 이집트와 로마의 귀족들도 소년의 취향을 가졌죠. 서양 철학자들은 이걸 정신적 교감의 최고 형태라고 포장하기도 했어요. 일본의 와카슈도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여자와의 관계는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것, 남자와의 관계는 정신적이고 고결한 것,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물론 와카슈도는 일본만의 유일한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교적 질서가 강했던 동양권에서는 확실히 특이한 케이스였죠. 조선, 중국, 그 어디에도 이렇게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남색 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일본은 동양과 서양의 중간 어딘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쇼쿠오 정권의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남색 문화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히데요시는 하층민 출신이었어요. 귀족들의 취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남색 대신 여색을 배로 즐겼죠. 가신들은 히데요시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미소년 수십 명을 억지로 그의 방에 밀어넣기도 했어요. 다른 권력자들처럼 남색을 즐기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히데요시의 반응이 걸작이었습니다. 소년들을 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누나는 예쁘냐? 끝까지 남색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일화는 히데요시의 성격을 잘 보여줘요. 귀족 흉내 내는 걸 싫어했고 자기 취향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히데요시 같은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와카슈도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수백 년간 이어지던 일본의 남색 문화는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히 변했습니다. 서구의 성관념이 들어오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고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죠. 과거의 와카슈도 문화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현대 일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보이즈 러브 장르가 대표적이죠. 여자 같은 남자 캐릭터를 뜻하는 오토코노코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남색 문화의 간접적 영향이 보이는 겁니다. 조선 통신사들이 충격받았던 에도 시대의 와카슈도, 그건 단순히 이상한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의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 철학까지 담긴 하나의 문화 체계였던 거죠. 지금 우리 눈엔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게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